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철학과 김요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아방가르드와 키치, 또 모더니즘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전북대학교 먼 곳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먼 데 사시죠? 오늘 주말이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이런 철학적인 주제에 또 평소에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 관심 많아서 이곳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제가 특별히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별로 없을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질문을 던질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답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그런 과정의 학문이기 때문에 2시간 내도 계속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거고 답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답들 중에서 얼마나 좀 더 세련되고 또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찾아가실지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강의를 들으시면서 얻어가셔야 될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답을 드리지는 않겠고 2시간 내도 좀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또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들과 많이 다른 이야기를 드리게 될 거고 그래서 2시간 강의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뭔가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크게 오해하신 거고 너무 머리 아프다. 굉장히 좀 오늘 에너지를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도록 제가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짜증이 날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고하는 동물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데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쓰셔야 돼요. 머리를 쓰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호랑이나 그냥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나나 우리하고 유전자가 60% 똑같아요. 바나나는 생각하지 않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바나나로 전락을 하는 거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좀 더 신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좀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좀 사고를 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하나를 좀 감상을 하시고 출발을 하도록 하죠. 좀 약간 그 잔혹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서우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방금 보신 동영상은 12세기에 몽골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징기스칸이 초원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아방가드라고 하는 게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아방가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돌격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격대인데 돌격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본진에서 먼저 출발해서 선두에 있는 그룹들을 타격을 하고 그 타격을 통해서 뭔가 좀 실마리를 찾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30-40명이 나가가지고 돌격대가 출발하는데 돌아온 사람들은 4-5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돌격대로 나가면 아방가드로 나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돌격대로 선발이 됐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나가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뻔히 죽는지 아는데 왜 나가겠느냐라는 고민이죠. 그게 이제 누구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나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를 이어왔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후손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다 못 살잖아요. 그때 정말 잘 나가는 지주였고 정말 많이 뭔가 양식을 비축을 했으면 친일파를 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런 울분을 참지 못하고 독립운동하고 또 독립군들 도와주고 지원했던 사람들 6.25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헌신처럼 버렸는데 지금 남은 게 뭐 있어요?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후손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힘들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그게 의무이고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 근데 남이 보면 정말 의미 없는 행동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 중에 이제 청백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백리상. 청백리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뭔가 좀 공무원들 중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었죠. 근데 이제 뒤에서 뭐라고 해요? 다 병신이라고 얘기해요.
뭐 여러 가지 이익을 자기가 노력하면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알짜배기 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나름대로 삶을 정말 가치 있는 삶들, 또 의미 있는 삶들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포기하는가? 똑같은 그 물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학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제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어떤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떠오르는 물음들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한테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주구장창 뭐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다음 생에 어떻게 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딱 이번 한 번뿐이고 이번 생애를 살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또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이신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 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내 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자극하는 촉매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안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가 본능에 따라 살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광고나 TV나 매스미디어에서 우리에게 불러주는 대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철학을 하거나 여러분들 이제 인문학을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선입견들이 과연 맞고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과연 내가 한평생 나의 목숨을 들이면서까지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 있는가? 내가 정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평생 동안 뭔가 몰고 온 것들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온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신주 선생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예술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예를 드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해녀라고 하는 겁니다. 해녀. 자, 우리에게는 0.1%의 사람들이 이런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해녀예요. 자, 해녀는 심해로 들어가죠. 심해로 들어가서 우리가 육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평생 살면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예술가들이 자신의 어떤 삶, 또 공부, 뭐 여러 연구, 이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심해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 또 우리의 어떤 삶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고민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또는 형상화시키는 작업들을 우리가 이 해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근데 해녀가 뭔가 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60, 70 뭐 이렇게 살지만 그런 것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보거나 듣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념으로 우리가 봤던 것들 중에 뭔가 유사한 것으로 이제 바꿔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세상의 0.9%가 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철학이 하는 것은 이제 개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겔의 유명한 이제 법철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미네르바의 올빼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항상 황혼이 진 다음에 날아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쭉 깔릴 때, 낮에는 전혀 활동하지 않죠. 박쥐처럼. 자, 어둠이 깔릴 때만 그때 나와서 하늘을 선회하는 이런 신비로운 동물이 바로 이제 미네르바의 부엉인데, 자, 철학자들이 하는 거는, 또 인문학자들이 하는 거는 그런 역할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뭐 철학에서 돈이 되느냐, 뭐 인문학에서 돈이 되느냐, 전혀 돈 버는 것 갖고는 상관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100년 동안 또는 100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이 과연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개념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 이 사람들은 0.1%의 해녀들을 만나는 거죠. 0.1%의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직관을 통해서, 뭔가 비전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런 어떤 작업들을
이 철학자들이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런 개념이다. 뭐 여기서 나온 모더니즘이다, 뭐 표현주의다, 뭐 낭만주의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상상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뭐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자, 이런 개념들이에요. 자, 불과 2000년 전, 3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자, 2500년 전에 플라톤이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여성도 철인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부 다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여자가 정치를 하느냐. 자, 이게 실현되기까지 2500년이 걸린 거죠. 자, 플라톤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지적인 능력도 있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도 철인왕이 될 수 있다. 여성도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게 발전됐던 것들이 1821년부터였고 정말 또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1차 대전 이후에 여성들의 참정권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철학자들 또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술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예술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에서는 여성이 정치 참여하는 데까지 2500년이 걸렸어요. 2500년이. 앞으로 우리가 2500년 뒤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 또 예술 작품, 자, 이게 이제 시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또 이제 바이털 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뭐 그냥 색칠하니까 색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도화지에 옮겨 놓으니까 그냥 뭐 우리가 오락이라든지 사람들에게 그냥 유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저 바이털 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비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비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라틴어로 삶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 안에 생명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왜 사실일까? 여러분들 이제 그냥 그림이 하나의 뭐 천 조각의 캔버스 조각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사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엄마 아빠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칼을 다 나눠줘요. 그러면서 자, 엄마 아빠 사진에다가 칼로 그어보세요라고 얘기해요. 칼로 그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게 분명히 사진이 인화된 거고 캔버스에 만들어진 것임에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사진을 어느 누구도 칼로 그어서 난도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뭔가 그게 자기한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이털 사인이라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1년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제 차 트렁크에 저희 아버님 영정 사진이 있어요. 근데 영정 사진을 지금도 못 꺼내고 있어요. 보면 제 자신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의 사진에 불과하다는 거 제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나와 연관되어 있을 때 나한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바이털 사인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뭔가 상징을 이 그림이나 예술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림이 종이 조각에 불과하거나 단순하게 어떤 아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 잘 믿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5만 원짜리 한번 꺼내보세요.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근데 이 5만 원짜리 찢어보라고 그러면 아무도 찢지 못해요. 왜? 뭔가 안에 힘이 있는 거죠. 이것도 바이털 사인입니다. 단순하게 그림인데, 단순하게 종이 조각인데 그게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는 순간 살아있게 되는 거죠. 살아있으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예술이 중요한가, 왜 예술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3만 년경에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걸 겪게 됩니다. 기원전 3만 년부터 7만 년으로 이제 거치게 되면서 인간이 이제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때 같이 있었던 종족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또 다른 인간의 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보다 뇌의 용량이 조금 더 커요. 우리가 1300cc, 1400cc 정도인데 네안데르탈은 클 때는 뭐 1700cc 가고 한 1500cc 정도 됐죠. 몸도 우리보다 약 1.2배 정도 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네안데르탈은 3만 년을 기원으로 해서 멸종합니다.
멸종하는데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죠. 자, 그런데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동일하게 수렵과 채집 활동을 했던 종족들인데 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은 사라졌는가? 그 둘 중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더니 자, 여러 학자들 중에 가설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딱 하나의 차이점만 있었어요. 똑같이 수렵과 채집인데 그 하나의 차이점은 동굴벽화였습니다. 동굴벽화. 알타미르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동굴이 뭐 지하로 1km, 2km 들어가고 동굴벽화에 그려진 그림이 단순하게 한 번 그려진 게 아니에요. 이게 몇백 년씩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활동들을 호모사피엔스는 해왔다는 것들이죠. 자, 동굴에다가 사냥이든지 또 제사라든지 아니면 제천의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뭔가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인간은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어본 적이 없는데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동굴벽화를 그려가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들이죠. 자, 그게 뭐 가설이기 때문에 정말 큰 차이가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을 구분해주는 또 인간이 어떻게 되면 인간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철학에서 이제 바이털 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뭐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왜 예술이 중요한가, 또 이제 왜 예술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었고,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아방가드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제 이 예술가들이 하는 것들이 이 전위 부대로서의 우리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책상이나 칠판이나 이런 의자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전자기적 신호에 불과해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세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는 무색무취예요. 자, 원자 안에 있는 뭐 양성자라든지 중성자라 이런 것들은 아무런 색깔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빨간색인지 이게 보라색인지 파란색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는가? 자, 그것은 그 원자들이 우리의 어떤 망막을 통해서 전자기적인 신호로 바뀌게 되고 그 전기 신호를 우리 뇌가 해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상은 이런 어떤 빛의 알갱이로 되어 있는데, 자, 빛의 알갱이들 중에 700나노미터의 긴 파장이 되면 우리에게는 이게 빨간색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를 파충류들은 회색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400나노미터처럼 그 굉장히 짧은 파장은 우리가 이게 보라색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자,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저렇게도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 자,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세계다. 컴퓨터처럼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뇌가 만들고 있는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 어떤 생각,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들을 만들어 가는가.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런 시대적 한계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아방가드의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꼭 기억하세요. 자, 700만 년 전에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유인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인데 원숭이 중에 꼬리가 없는 것을 유인원이라고 얘기해요. 원숭이 이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침팬지로부터 7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왔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자, 그런데 700만 년 전 갈라 나와서 700만 년 후에 원숭이, 침팬지 딱 2종만 있어요. 자, 2종으로만 지내는데, 자, 인간은 지금까지 화석 인종만 25종이 넘습니다. 25종.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호모사피엔스인데. 자, 왜 침팬지는 700만 년 동안 하나에서 계속 변하지 않고 동일한 형태의 특성들을 가지고서 2종류만 남게 되는데 왜 인간은 25종을 변해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이야기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철학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스 휴먼, 또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돼요. 자,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가 발달하게 되는데, 자, 포스트 휴먼이나 이 트랜스 휴먼에서는 인공지능을 인체에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또는 인간의 두뇌를 인공지능으로 이식하는 작업이에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로잔 공대라든지 뭐 서양의 여러 공대에서 인간의 지금 뇌를 백업하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자, 인간은 뭔가 딱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물은 H2O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인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꿔가는 이런 어떤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적인 특징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최근에 또 벌어졌는데, 뭐 최근이라고 할 때 거의 뭐 100년 전인데, 우리가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인간이 또 다시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초기 아방가르적인 사유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좀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인지적인 특징들이 또 인지적인 방식들로 이제 이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17세기, 18세기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진화론에 따르면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원숭이나 유인원이나 뭐 짐승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진화론에 따르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유전자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식물이나 동물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시 세포로부터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고등 동물이 됐는데, 이걸 환원시켜 보면 실제로는 모든 세포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단지 이게 어떻게 배열되느냐, 어떻게 복잡하게 구조화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간이 식물보다 동물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동물이나 식물보다 더 우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던 어떤 사조들이 이제 표현주의, 낭만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표현주의, 낭만주의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세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과 똑같지만 인간에게 영이라고 하는 게 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표현주의 또 낭만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큰 조류에서 많이 후퇴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향했던 세계, 다시 말하면 이제 초월적인 세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세계, 나는 더 이상 원자가 아닌 어떤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단순하게 원자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축이 되고, 인간은 그냥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모든 논의들이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어떤 초월적인 세계,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세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게 되죠. 자, 그런 어떤 세계에 직면했을 때 또 예술가 다시 한번 이 개혁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아방가드를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아방가드 또는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조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등장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모더니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인간이 삶을 살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숭이의 삶 또는 어떤 식물적인 삶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뭐 유물론 또는 이제 기계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과학 기술 또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사조를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이어오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단순하게 여기에서 끝나서 여기에서 출발할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자, 이걸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모더니티는 이제 프랑스의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이 보들레르가 모더니티를 세 가지로 이제 규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시성과 덧없음성이라는 거예요. 일시성과 덧없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고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인간은 죽은 후에 아무 뭐 천국과 지옥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간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이제 불교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후 세계죠. 인간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또는 윤회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지 않으면
다음 세계에 가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뭐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 모더니티가 들어오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과학혁명이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그런 게 없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이제 미래의 어떤 세계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을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쾌락에 빠지거나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부를 획득하는 이런 것들만 필요한 것들이죠. 자, 이게 바로 부르주아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세기에 등장했던 가장 뭐 좀 이상한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르주아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원래는 도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땅 투기를 하거나 돈을 이제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 결혼이든지 국가든지 뭐 교회든지 어떤 헌신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왜? 인간의 삶은 여기서 끝나고 죽어버리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궁극적인 삶, 더 이상 어떤 초월적인 삶을 지향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운동들이 바로 이제 이 부르주아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반엘리트주의라든지 반권위주의, 또 무상성, 아나키즘, 니힐리즘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 모더니즘, 이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연결하고 있는 이제 모더니즘 중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덧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는 대충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파기가 됐던 것들이 이 결혼 문제죠. 더 이상 누군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식과 관련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즐기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혹시 뭐 오사카 같은데 뭐 그런데 가 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런 어떤 성에 대해서 굉장히 리버럴한 생각을 갖게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숭고하고 아름답고 뭔가 결혼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자, 이게 하나의 이제 유익이고 즐거움이고 그냥 엔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굉장히 그 남녀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관계들이 왜곡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자,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운동들이 바로 이제 이 반예술을 위한 반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건, 기존 예술은 어떻게 보면 초월적이고, 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전통들, 또 가치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날려버려야 된다. 왜? 그런 세계가 없으니까.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배층들이 만들어 온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귀족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지배자들이 만들어 온 하나의 옥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라져 버리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새로운 사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허무주의입니다. 니힐리즘. 예, 니힐리즘은 허무주의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초월적인 것 또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 우리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거나 쾌락을 주거나 아니면 오락의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떤 오락의 기능으로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인데, 왜냐하면 예술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세계, 또 자아 발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해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 삶을 추동해주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르주아 모더니티에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세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눈, 코, 입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직관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예술만 우리가 따라가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유럽에서 그런 유럽의 이 부르주아 운동들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드는 운동들이 바로 이제 아방가르드의 초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상주의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인상주의가 등장하는 것들은, 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익숙해 있으니까 이게 알기 쉽게 우리에게 되지만, 처음에 이 그림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뭐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진처럼 정밀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다 형태가 뭉그러졌어요. 자, 뭉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 더 이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들어가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망막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눈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던지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림과 관련되어 있는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런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더 이상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락으로서 또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갖는 어떤 재산들이 아니라, 자, 예술은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세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런 어떤 고민들을 안겨주는, 그래서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술의 핵심적인 기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부르주아 계급들, 돈 많은 사람들, 뭐 은행가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하기 위해서, 자신이 뭐 오락으로서 갖기 위해서 뭔가 부수적인 수단으로서 갖는 어떤 재산이나 그런 어떤 놀이기구들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초월적인 세계, 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세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 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모더니티에 반대하는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아, 이 그림 좋다. 뭐, 이 여자 예쁘다. 이 남자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촉각적인, 시각적인 즐거움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 예술은, 자,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 눈을 막아버리는, 또는 우리 눈을 뽑아야 되는, 우리 눈이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상실해야만이 저 너머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920년대 유럽에서 등장했던 아방가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인상주의라든지 아니면 좀 미래주의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 자,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술과는 굉장히 다른, 자,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술은 재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미메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려내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현이라고 또 미메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예술이 담당하는 기능은 오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눈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우리 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럽의 아방가르드의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유럽에서 이런 아방가르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격렬하게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이나 음악이나 뭔가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오락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오락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유럽의 아방가르드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죠. 이게 뭘까? 왜 우리 눈에 명확하게 선이나 면이나 이런 구성들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일까? 특별히 뒤에 가서도 이제 추상예술 같은 것들이 등장할 때 뭐 기하학적 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감을 뿌린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자, 뭐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당혹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럽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이 또 다 부르주아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들은 예술가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아, 니네 작품을 내가 후원하지 않겠어. 니네 작품을 내가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겠어. 하게 되면 예술가들은 다시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그림을 그려야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럽에서 실패했던 아방가르드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다시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930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미국의 아방가르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아방가르드 운동은 조금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미국의 아방가르드는 좀 정치적인 이런 어떤 현실 인식 또 현실 개혁과 관련해서 좀 커다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현실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미국의 아방가르드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의 아방가르드는 이제 유럽의 아방가르드는 달리 좀 뭔가 초월적인 세계 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이 부르주아 모더니티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미국이 무너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또 예술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1929년에 이제 대대적인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가장 최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 무너지게 되면서 굉장히 엄청난 큰 형태의 이제 공황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도 이 해녀들인 예술가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죠. 자, 그리고 가장 이 대공황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노동자 농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자, 여기서 뭐 돕는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돕는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또 그 사람들이 지향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특징들, 자,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이제 시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제 그 헤르만 헤세의 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제 이 고통의 문제죠. 고통의 문제. 우리가 이제 고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응애하면서 울면서 태어나고 또 죽으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행복함을 아무리 합쳐놔도 10분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인생의 전반 모든 삶의 부분들은 다 이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에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특별히 1930년도 자, 어마어마한 형태의 고통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고 그 아픔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치유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 바로 예술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원인들을 찾아내기입니다. 두 가지 원인들을 찾아내겠는데, 자, 하나는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 파시즘. 전체주의라고 하는 파시즘과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자, 모든 것을 다 자본으로 변환시키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계를 변혁시키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새로운 형태의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국가라고 하는 거, 또 공동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갖는 거죠. 자, 민주주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파시즘 중에 하나인데, 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래서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고,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뭔가 불의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주의도 하나의 독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소수자들이 발언할 수 없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뀌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 네루다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될 사회에서는 우리가 아빠나 엄마도 이제는 투표로 결정하는 세계가 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옛날에는 다 이제 생물학적 아빠, 생물학적 엄마가 진짜 엄마, 진짜 아빠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대리모가 생겼어요. 대리모가 생겨가지고, 자, 대리모를 통해서 나온 아이가 과연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 대리모가 자기를 낳아준 건데, 또 이제 난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진짜 엄마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이제 사고를 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이 있는가? 이걸 프로그램한 건가? 이걸 운전한 사람인가? 이걸 만든 회사인가? 이것들도 전부 다 법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는 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법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파시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 이권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냐?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자의 이익이다. 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다 강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자기에게 돈이 될 수 있는 것들만 법으로 만들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파시즘이 어떻게 보면 민중들에게 가장 큰 아픔을, 가장 큰 고통을 선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파시즘이나 대공황이 또 안 좋은 일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 이상 초월적인 세계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막게 되는 그런 예술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실주의나 자연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주의,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싶었던 예술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망막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예술의 본질이고, 또 그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예술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술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추상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세상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다르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거짓된 세계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뇌에서 만들어 놓은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나노미터라고 이야기하는 10억 분의 1미터의 세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양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물질 알갱이들이 있는 세계이고, 또 10의 26승 킬로미터에 있는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이런 초월적인 세계. 자,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또 하나가 되는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진짜 세계는 물리적으로 진짜의 두 가지 세계는 이 세계가 진짜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놓은, 우리 뇌가 만들어 놓은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모더니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금 이 세계가 진짜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이 세계가 거짓말이라고 왜 거짓말이죠? 이게 여기도 만져보면 다 딱딱한데? 이게 다 착각이죠. 왜냐하면 우리 손의 끝에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죠. 그리고 이 책상에 있는,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또 가장 끝에 있는 전자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밀어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이게 밀어낸다라고. 이게 뭔가 있을 거라고. 자, 이것이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착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피카소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더니티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 예술가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짜를 벗어나서 어떤 세계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 이 가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들. 자,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사실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자, 이제 미국의 추상주의 운동의 시작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 느낌들, 또 이런 어떤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벗어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자, 이런 어떤 예술가들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에서 뭐 피카소가 이 뭐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참상을 고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것들은 비평가의 생각이지 피카소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피카소가 우리에게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어떤 그림 조각들을 통해서 이 전쟁의 참혹함을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 이런 어떤 전쟁의 참혹함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세계에 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 모티브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자, 시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투자해야 될 만한, 돈을 주고 가져야 될 만한, 왜 또 박물관에 가서 이걸 25,000원짜리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죠. 실제로 피카소가 이 작품을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다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세계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자본주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자본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사회주의 세계도 이제 마찬가지고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키치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만들어내게 돼요. 이 키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망막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눈으로 보아서 굉장히 황홀하고 좋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 호주머니를 열어서 그 작품을 사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소비 풍조를 만들어내놓은 그런 어떤 특징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중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특징들, 뭐 파시즘도 마찬가지고 이 키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처럼 우리 인식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서 더 초월적인 세계라든지 아니면 영혼의 세계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막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대공황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문화적 위기 상황들을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예술가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해녀들이 이제 민감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왜 우리가 이런 어떤 고통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런 어떤 고통들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좌절들,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념들, 자, 이런 것들이 지향해야 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좀 많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뭐 가장 좋은 세계가 여기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제 0점을 찍게 되는, 우리 바닥을 찍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았는가? 이렇게 사는 것들이 과연 정말 진정한 삶인가라고 하는 좀 고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자, 이런 고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1930년도 미국의 상황이었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미국의 아방가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사유재산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삶의 기저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가장 풍족하게 이루어져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무너졌어요. 자, 무너지면서 자,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바람직한 삶인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하게 만들었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에게 이제 가장 참혹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는 윤리도 도덕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뭐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쟁에서 뭐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형태의 살생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 다양하게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인간은 누군가를 죽이거나 괴롭힐 때 한도가 없다는 거죠. 자, 유태인들을 히틀러가 60만을 학살했어요. 60만을 학살했죠. 600만, 예. 600만을 학살했죠. 자, 스탈린이,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스탈린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1000만을 학살했어요. 1000만을 학살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966년부터 76년까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공식적으로는 8천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8천만 명 넘게 모든 지식인들 다 잡아 죽였어요. 자, 셋 다 뭐라고요?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 자, 이게 파시즘입니다. 자, 기독교도 마찬가지,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뭐 다양한 형태 신의 이름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상 낙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핍박하고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것들이 바로 이 파시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줄 수 없죠. 다 가다 좌두거나 죽이거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30년도에 일어났던 근본적인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형태의 이제 공황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꿔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망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미국적 아방가드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